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교과서 제6편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선출, 승인, 하자와 무효 위헌편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꾸려야 하고 누가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어떤 절차를 거쳐 승인받고 어떤 경우에 추진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큰 그림부터 다시 잡고 가겠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동네 몇 사람이 모여 만든 자치 모임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준공적 기구입니다. 시군수 등의 승인을 받는 순간 이 추진위원회는 향후 조합의 전 단계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법은 추진위를 아무나 아무 방식으로나 만들지 못하게 해두었습니다. 오늘은 이 법적 틀 안에서 실무에서 특히 중요한 4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구성 최소 기준과 대표성, 위원 선출 주민총회와 선거관리 기준, 승인 절차로서 시장 군수의 심사 포인트, 하자와 무효 위험, 특히 무허가 건물동의 문제. 먼저 위원 구성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도시정비법 제31조는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키워드는 3가지입니다. 첫째,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입니다.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과반수, 즉 2분의 1을 넘어야 하고 이 동의는 단순 명부 서명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령과 국토부 고시에서 정한 동의서 양식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성명, 주소, 지분, 부동산 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동의 취지, 날짜 등이 빠져 있으면 나중에 하자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둘째, 위원수와 직책입니다. 법은 추진위원장이 포함된 5인 이상의 추진위원을 두도록 하고 별도의 조문에서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반드시 두게 해두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동별, 용도별 안배를 고려해 10명 안팎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숫자 채우기가 아니라 조합 설립까지 이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셋째, 운영 규정의 존재입니다. 추진위원회는 단순 사람 모임만 갖추면 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운영 규정에는 추진위원 선임 및 해임, 회의 의결 방법, 경비 부담, 자금 차입, 정보 공개 기준 등이 들어가고 이 규정이 나중에 조합 정관과 연결됩니다. 다음은 위원 선출 절차, 즉 주민총회와 선거관리 기준입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규정을 추진위원회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 주민총회 소집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일시장소 한 건을 미리 통지하고 정해진 비율 이상의 참석과 동의가 있어야 추진위원 구성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와 정비사업 정보 몽땅에서 안내하는 기준을 보면 공고기간, 통지 방법, 의결 정족수를 특히 엄격하게 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 설치입니다. 추진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은 향후 조합 임원 선거와 동일한 수준의 공정성을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비밀무기명 투표, 위임대리 투표 금지, 투개표 절차 기록 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법원은 기록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투표용지, 투개표록, 선거관리위원 서명, 회의 녹취 등 최소한의 증거를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셋째, 교육 의무입니다. 서울시 조례는 추진위원과 조합 임원에 대해 의무 교육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교육 여부가 행정감독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추진위원장이 서명한 문서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 시에는 법이 요구한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장, 감사, 주요 추진위원들은 초기에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꼼꼼히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승인 절차와 시장군수의 심사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구성 동의와 운영 규정을 갖추면 승인 신청서와 함께 동의서 원본,
토지 등 소유자 명부, 토지 건축물 목록, 회의록, 선출 절차 관련 서류 등을 묶어 시장군수에게 제출합니다. 인허가권자인 시장군수는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동의율이 법 기준을 충족하는지. 이때 토지 등 소유자 수의 과반수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가진 자, 토지만 가진 자, 건축물만 가진 자, 공유자, 구분 소유자 등이 모두 포함되고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나 단순 세입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의서에 세입자나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섞여 있는 경우 허수 동의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위원 구성과 선출 과정의 적법성. 위원 수가 5명 이상인지, 추진위원장과 감사가 선출되어 있는지, 주민총회 의결이 있었는지, 선거관리 절차가 적정했는지를 서류와 보고를 통해 확인합니다. 셋째, 운영규정의 적정성. 국토부 고시와 충돌하는 내용이 없는지,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정보 공개 규정이 충분한지, 회계자금 차입에 대한 통제가 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승인이 나면 시장군수는 구역 경계, 토지 등 소유자 수 등을 공보에 고시하게 되고 이 시점부터 추진위원회는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수행한 업무와 권리 의무는 나중에 설립될 조합이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하자와 무효 위험을 보겠습니다. 법원과 행정기관의 태도는 거칠게 보면 이렇습니다. 하자가 경미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취소 사유 정도로 보고 적법한 절차로 다투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처음부터 법의 요구를 전혀 충족하지 못했다면 승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가까울까요? 첫째, 동의율 산정의 중대한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 등 소유자 100명 중 51명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45명만 동의했는데 무허가 건물 소유자나 세입자를 포함해서 55명으로 계산했다면 이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핵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가깝습니다. 판례는 이런 경우 동의율이 법이 정한 기준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했다면 추진위원회 승인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우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둘째, 토지 등 소유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 포함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토지 등 소유자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데 동의 명부에 이들을 다수 포함시키거나 이들을 기준으로 과반수를 산정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결에서 법이 정하지 않은 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보아 동의율을 계산한 경우 인가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해왔습니다. 이때 위법의 정도와 영향 범위에 따라 취소냐 무효냐가 갈리지만 최소한 위험구역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셋째, 선출 의결 절차의 중대한 하자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총회 공고 없이 일부 사람들만 모여 추진위원을 선출했다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없이 공개구두 표결로 위원을 정했다면 명백히 법과 조례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승인 취소나 무효 사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넷째, 정보 비공개와 회계 불투명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을 따르지 않고 회계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등사 요구를 일관되게 거부하는 경우 이는 행정감독 단계에서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당장 무효가 되지는 않더라도 향후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 조건부 인가, 시정명령, 과태료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민형사상 책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종종 이 동네 20년 넘게 살았는데 건물이 무허가라 토지 등 소유자로 앉혀준다니 억울하다는 민원이 나옵니다. 생활사적으로 보면 일리가 있지만 법의 언어는 다릅니다. 도시정비법이 말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그 둘을 함께 가진 사람, 일정한 지분을 가진 공유자, 구분 소유자 등으로 한정되고 건축법상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은 물론 추진위원회 동의자 수 산정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그래도 오래 살았으니 포함해주자는 식으로 동의 명부에 넣어버리면
나중에 누군가가 이 점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을 때 추진위원회 승인 처분의 위법 사유로 연결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따로 표시하거나 별도 목록으로 관리하고 동의율을 계산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요건을 충족한 사람만 집계하며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거의 전비, 생활 대책 등 복지 보상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선의로 접근한 것이 오히려 법을 어긴 것으로 돌아오지 않게 설계를 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합과 추진위원회, 그리고 투자자 조합원 입장에서 어떻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동의 명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법무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과 협업해 토지 등 소유자 범위가 맞는지, 공유구분 소유 지분 처리가 적절한지, 무허가 건물 세입자 동의가 섞여 있지 않은지, 동의서 필수 기재사항이 빠진 곳은 없는지 사전에 체크해야 합니다. 둘째, 선출 과정은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총회 동영상 사진, 투표함 봉인계함 과정 기록, 선거관리위원 서명, 투개표 결과표, 회의록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상당 부분 방어가 가능합니다. 셋째, 추진위원회 내부에서도 역할 분담과 견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원장 한 사람에게 모든 정보를 집중시키기보다는 감사와 회계 담당, 정보 공개 담당 등을 나눠서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고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조합원 및 투자자 입장에서는 추진위원회 승인 여부만 보지 말고 승인 당시 동의율, 동의 대상의 적정, 선거 및 총회 기록 보존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리스크가 큰 구역은 이후 조합 설립 관리 처분 단계에서 또 다른 분쟁과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출발하느냐가 그 정비사업의 운명을 상당 부분 결정합니다. 처음부터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꼼꼼히 지키고 기록을 남기고 토지 등 소유자와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는 추진위원회는 이후 조합 설립, 사업 시행, 관리 처분 단계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업을 끌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동의율을 억지로 맞추거나 무허가 건물 동의를 끌어모으거나 일부 사람들끼리 밀실에서 위원을 정한 추진위원회는 언젠가 한 번은 법정이나 행정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추진위원회 이후의 단계로서 조합 설립과 창립총회 정관과 의사결정 구조를 이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교과서 제6편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선출, 승인, 하자와 무효 위헌편이었습니다.